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24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2642C 광야 청포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 인민은행이 그간의 긴축 정책을 수정해서 이제 질적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지속 감소해서 지난주에는 29만 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팬데믹 발발 이래 최저라는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백신 접종 및 주요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장기화하는 세계 화산 폭발 중에 일본 아소 화산, 그리고 스페인 커너리 제도 라팔마 섬의 화산 폭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 may be moving toward easy monetary policy, but it will have to tread delicately. CNBC 뉴스 보시죠. 중국 인민은행이 작년 하반기 이래 긴축 정책을 수정해서 이제 질적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은행은 다른 외국 중앙은행과 달리 금리 인하 등의 양적 완화 정책보다는 목표 설정 방식, targeted measures에 의한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거라고 하네요. 인민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첫째,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4.9%로 급락하였죠. 전문가들의 예상 5.2%보다도 낮고 특히 2분기 성장률 7.9%에 비해서 급락한 거죠. 역시 지난주에 발표된 9월 중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전력난 때문이죠. 두 번째 배경은 헝다 사태 등과 관련해서 건설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른쪽 위 사진은 우산을 쓴 여인이 중국 인민은행 앞을 지나는 모습이고요. 아래 그래프는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입니다. 인민은행이 질적 완화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움직임과 그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이제 곧 시행할 테이퍼링, 긴축 정책과 관련해서 그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적 완화는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겠다는 거죠. 인민은행은 신중한 통화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prudent, 신중한이라는 용어를 중앙은행들이 잘 쓰죠. 한국은행도 흔히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신중한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인민은행은 물가 동향을 잘 워치할 것으로 보는데요. 지난 9월 중 생산자 물가가 작년 대비 10.7%나 상승했기 때문에 잘 워치해야겠죠. 인민은행이 또 워치해야 될 것은 달러 표시 예채가 지금 많은데 그 상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은 자국 통화 약세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통화 완화 정책과 병행해서 정부는 재정 완화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도 같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내 지방정부 채권 1조 3천억 이엔을 발행해서 인프라 사업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강력하게 시행했던 과외수업 규제 등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관리 정책 특징을 보면요.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금리 위주의 그 통화관리 정책을 쓰는 데 비해서 중국은 지급준비금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부문별 통화 정책을 쓰는데요. 우리로 보면 질적 통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가격급 등으로 고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인프라스트럭처 산업을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Targeted Monetary Policy Adjustment라고 하네요. 중국 경제에 이제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중국 건설업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았죠.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 건설업 부채위기가 발생하면 경제 성장을 많이 둔화시키게 되죠. 현재로서는 헝다 사태, 파급 방지가 급선무겠죠. 금융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이죠.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정부 목표 6% 정도를 겨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수 전문가들은 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최근에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 등을 감안했을 때 6% 성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두 번째 뉴스. Jobless claims fall again as enhanced pandemic benefits fade away. CNBC 뉴스 보시죠. 지난 목요일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9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저인데요. 2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네요. 전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한편 실업수당 2주 이상 청구자 수도 248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팬데믹 사태 이래 최저입니다. 전주 대비 12만 2천 명이나 감소했네요. 오른쪽 위 그래프는 최초 실업수당 청구자 수 주간 단위이고요. 아래쪽은 실업수당 계속 청구자 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주 요인은 우선 일자리가 증가한 게 주 요인이겠죠. 그리고 특별 실업수당 그리고 연장 지급 등 각종 정부 혜택이 9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없이도 실업수당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이에 따라 고용시장이 프리팬데믹 수준에 근접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네요. 실업률을 보더라도 작년 4월에 14.8%였는데 지난 9월 달에는 4.8%까지 떨어졌죠. 그러나 아직 취업자 총수는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아직 500명이 감소한 상태네요. 또 한편 근로자 부족 현상까지도 온다고 하네요. 판매업이나 접대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몇 주간의 그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효과는 10월 중 월간 고용보고서 이게 11월 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호조가 예상되네요. 연준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접종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4,234만 8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하였고요. 사망자 수는 492만 7,723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0.1% 소폭 증가했고요. 사망자 증가세는 0.9%로 유지되었습니다.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66억 5,539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수 탑 12개 국가의 순위는 3주 연속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영국, 러시아, 터키, 프랑스, 이란, 아르헨티나, 스페인, 콜롬비아, 이탈리아 순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주요 이슈로는 다음 주에 그 미국 핵심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애플사,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내주 발표하는데요. 이들 기업의 그 S&P 500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높기 때문에 S&P 지수의 영향이 크죠. 지난주까지 발표된 기업 실적은 대체로 호조가 나왔는데요. 이게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봐야겠죠. 다만 스냅과 인텔의 실적은 나빴는데요. 이게 소셜미디어 기업에 영향을 줬죠. 이번 주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죠. 다음 주 경제 지표로는 3분기 GDP가 발표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발표됩니다. 봐야겠죠. 오른쪽 이 그래프는 나스닥, 코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추인데요. S&P가 제일 높고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운이에요. S&P는 올해 들어 연 30% 이상 수익을 냈네요. 그 아래 그래프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죠. 금요일 날은 살짝 빠졌지만요.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단신은 최근 빈발 장기화하는 세계 화산 폭발 내용인데요. 먼저 일본 규슈 아소산 화산 폭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점심때쯤 발생했고요. 5년 만에 분화했고 전문가들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과 규슈 간의 거리가 일본 동경과 규슈 간의 거리보다 더 가깝다는 사실 아시죠? 두 번째는 스페인 커너리 아일랜드 내의 라팔마 섬 화산 폭발입니다. 지난달 19일에 폭발했는데 지금 한 달 이상 진행 중입니다. 50년 만에 분화라고 하네요. 커너리 제도는 유럽의 하와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럽 사람들의 겨울 피서지로 최고로 치죠. 화산 폭발 동영상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저항시인 이육사의 시도 올렸으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일본 규슈의 활화산인 아소산에서 어제 오전 5년 만에 분화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분화구에서 나온 연기가 3km 넘게 솟아오르자 일본 당국은 분화 경계 단계를 급히 격상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아소산 분화구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와 화산재가 뿜어져 나옵니다. 분화구 부근 주차장에 있던 관광객들이 서둘러 건물 내부로 대피합니다. 화산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분출된 화산 토성류가 무서운 속도로 덮쳐오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오전 11시 43분 일본 구마모토현의 활화산인 아소산에서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화구에서 나온 연기가 한때 해발 3,500m 상공까지 솟아올랐고 화산 토성류도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흘러내렸습니다. 結構煙噴煙が上がるスピードも速かったですね。あっという間に広がったみたいな感じですね。 분화 당시 아소산에는 사전에 등산 신고서를 제출한 등반객 16명이 있었지만 오후에 모두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의 분화 경보 단계를 격상해 분화구 2km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本格的な噴火の前後にこういうタイプの噴火が起こることが多いです。しばらくの間は注意が必要な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아소산은 지난 2016년 10월에도 해발 11km 높이까지 연기가 솟아오르는 큰 분화가 일어나 인근 마을과 관광시설이 화산재 피해를 받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한 달째 계속 용암이 흘러내리고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100여 차례 지속되어 죽음의 섬이 되고 있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불기둥이 300m 이상, 연기는 6000m 이상이나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깨진 유리 소리를 내며 용암이 계속 흘러내려 산을 모두 태우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멋진 드래곤트리, 즉 용혈수가 자생하던 유명한 관광지였는데 주민 8만 5천 명 중 7천 명 이상이 이미 대피했고 화산지대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으라고 공고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화산체가 마치 석탄 공장처럼 지붕과 바닥과 차에 쌓여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950개에 해당하는 지역이 타버려서 멋진 경치들이 잿빛으로 변했고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바나나와 아보카도 농장도 타버렸고 길거리의 개들도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현재까지 1826개의 건물이 파괴되어 지역 경제는 회생 불가의 상태이며 복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만 많은 게 아니라 화산 폭발도 예년보다 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시커멓게 변한 섬을 누가 놀러 갈까요? 아무쪼록 용암이 빨리 멈추기를 바랍니다.